유익한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내용은 선박 투자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일단 선박 금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박 금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박과 관련된 금융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배를 사는데 온전히 이제 자기 돈으로 배를 살 수도 있지만은 그 돈을 이제 남한테 빌리거나 어떠한 금융적 기법으로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배를 사는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제 선박 금융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아파트는 좀 싸고 배는 좀 비싸죠. 근데 배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박 그 펀드나 선박 금융을 하는 구조를 보면 이게 아주 보편적인 이 구조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SPC예요. SPC는 이제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라고 하는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퍼 컴퍼니고 이 SPC는 FOC 컨트리에 이제 설립이 돼요. FOC 컨트리라는 거는 이제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 컨트리라고 해가지고 이 제3국이 많죠. 말타,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 이 네 개가 이제 제일 크죠. 근데 이 FOC 컨트리의 SPC를 왜 설립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는데 SPC가 뭐 중요하다, FOC가 중요하다 이 시험 보기 때문에 이제 달달달 외웠는데 실무에 와 보니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배를 어디에 등록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 들어가야 됩니다. 뭐 적성국가도 들어가야 되고 제3국도 들어가야 되고 어디든 자유롭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배가 어디에 등기 등록이 돼 있는 게 좋냐면 편한 데에 등기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등기 등록돼 있다고 해도 그 배가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을 적대시하거나 미국하고 어떠한 이 텍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통상적인 문제가 있는 국가는 그 배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박 소유주나 용선주가 배를 편하게 용선을 해가지고 화물을 싣고 어떤 무역 루트에 이 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 배는 좀 편한 곳에 등기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색깔이 없는 중립국적인 입장에 그런 곳에 이제 등기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보편화된 게 마샬, 파나마, 몰타, 라이베리아 이 네 군데가 제일 흔하고 전 세계 선대의 약 90몇 % 이상을 다 거기에 등기 등록을 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기원을 보면 FOC 컨트리의 기원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보트 아시죠? 유보트 이제 미국 쪽에서 상선을 통해서 전쟁 물자를 이제 유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대서양에서 이제 유보트들이 딱 있다가 그 상선들을 전부 다 격침을 시킵니다. 어뢰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뢰를 안 맞으려고 미국 국기가 아닌 제3국기를 이제 달고 항해를 한 것부터 이제 기원이 됩니다. 이 FOC 컨트리는.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통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선원을 마음대로 고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해운업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선원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살다 보니까 예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 선원들이 전 세계 상선에서 굉장히 많은 그 포션을 차지했고
중요한 이 선원 공급 국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발전을 하고 잘 살게 되고 그 위대하신 분들이 노동자의 인권을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받죠. 예전에는 뭐 회사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인권이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건 또 무슨 문제를 또 야기를 하냐면 이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고용이나 이런 해고 이런 문제가 이제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후진국들은 보면은 후진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이제 선박을 등기 등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선원들을 이제 쉽게 고용을 하고 이렇게 좀 경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보면은 예전에도 이제 일본 선원들이 이제 한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제 미얀마까지 갔잖아요.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 SPC만 갖고도 몇 시간을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금융권 입장에서는 저 SPC를 설립을 해서 이제 배를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자금을 지원을 해줄 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배를 회수를 해서 이제 그 배를 처분을 해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에 앞서는 게 있어요. 마리타임 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박 우선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선원비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게 국가마다 마리타임 린의 규정이 다 달라요. 그 마리타임 린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국가마다 다 다르고 선진국일수록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FOC 컨트리들은 마리타임 린이 간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 입장에서는 나중에 배를 처분해가지고 마리타임 린이 최소화된 데에서 그 최소화된 금액만 공제를 하고 자기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FOC 컨트리에 설립된 SPC의 배를 등기 등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등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핵심은 FOC 컨트리에 SPC를 설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배를 등기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SPC예요. 이 SPC를 중심으로 이제 금융 형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선박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를 소유를 하고 배를 이제 영업을 하거나 운항을 하는 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법상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를 내가 한 척 사서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업태상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해수부에서 뭐 외항 부정기 운송 면허라든지 뭐 선박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업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펀드 중에 선박투자회사법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선박투자회사법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해수부 장관 시절에 그 해운업계를 지원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만든 법이고요. 그 선박투자회사법상에는 선박의 소유, 선박의 운항, 선박의 구입, 매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그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펀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KS 펀드가 있고 독일은 KG 펀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박 펀드 구조를 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형태가 약간씩은 금융기법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이 SPC다. SPC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형태다. 그래서 배는 이 SPC에 등기 등록이 됩니다.
이 SPC가 이제 선주죠. 선주고 그 배의 자금 조달을 하려면 이제 돈을 빌려와야 돼요. 돈을. 배를 살 때 자기 자금도 있겠지만 선순위 은행한테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또 후순위 은행한테도 돈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뭐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통째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선순위 은행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저당을 잡혀가지고 이제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돈이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순위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돈을 또 빌려가지고 후순위 저당을 잡히고 아파트를 사듯이 배도 똑같습니다. 배도 선순위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와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배를 살 수도 있고 선순위 은행 금액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후순위 은행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순위로도 안 된다. 그러면 또 3순위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이 SPC다. 그리고 이 SPC를 중심으로 얘는 쉽 오너가 될 수도 있고 바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랜더죠. 랜더고 바로의 입장이 돼요. 그리고 15오너의 입장이면 또 이 배를 빌려주면 얘는 이제 용선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고 얘는 이제 선주가 되는 거죠. 용선주가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이 구조는 이제 일반적인 구조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된다. 그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선박금융에서는. 그리고 이제 선박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제 저 회사배 후배들도 있는데 이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형태가 이제 배에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퍼레이터 영역이 있고요. 하나는 톤내지 프로바이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배를 사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게 이제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화물을 잡고 그 화물을 운송을 합니다. 운송을 하고 운임을 받아요. 직접 받고. 그게 오퍼레이터고 톤내지 프로바이더는 배만 빌려줍니다. 내가 배 소유주인데 배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냐면은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뭐 전세나 월세를 준다. 그건 톤내지 프로바이더고 여기는 이제 호텔이라고 봐야겠죠. 굳이 따지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터 영역이 있고 톤내지 프로바이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오퍼레이터는 리스크가 많아요. 벙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항만에서 체류 뭐 기후 문제 갑자기 이제 화물을 나르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는 빨리 접안을 해가지고 로딩이나 디스차징을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비용이 조금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가 계속 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못 빠져나오고 이제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벙커 값이 갑자기 치솟았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폭증했다. 이런 문제들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고 이 부분은 톤내지 프로바이더 영역에서 보면 그냥 배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뭐 벙커 값이 올라가든 말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건 이제 크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 영역과 톤내지 프로바이더 영역이 있는데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루지 못합니다. 여기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다 동반하면서 여기까지 가진 못해요. 이 영역은 해운사의 영역이고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톤내지 프로바이더. 금융권도 그냥 단순히 금융만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디폴트가 나면 그 처리를 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리만이 터지고 우리나라 제1 선사가 어디였냐면 땡땡 캐피탈이었습니다. 200 몇십 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톤내지 프로바이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금융권은 한순간에 선주가 돼요. 대형 선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디폴트가 나거나 뭐 문제가 많이 생기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파트나 상선이나 결국은 이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하거나 상선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상선을 사죠. 그러면 이제 금융이 뭐냐? 금융은 결국은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외부에서 이제 끌고 오는 데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입니다. 그런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제 재무라고 하죠. 재무, 금융. 그래서 이제 선박에 투자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오퍼레이터하고 톤네지 프로바이더 영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예전에 강의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 강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면 그 강의를 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됩니다. 톤네지 프로바이더는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면 되는데 타임 차트 레이트는 이제 배를 빌려주고 받는 레이트, 이건 수익 부분. 그리고 카펙스하고 오펙스는 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이제 프로핏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박의 어떤 프로젝트를 분석을 하려면 이 세 가지만 꿰고 있으면 됩니다. 이 오퍼레이팅 코스트 영역은 이제 선원비라든지 선박 관리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쪽 중앙동 가면은 이제 그쪽에 선박 관리사들이 많잖아요. SN 컴퍼니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에서 이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쪽 부분이 이제 전문가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퍼레이팅 코스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변동성이 그러니까 편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문제는 이 카펙스 부분입니다. 이 카펙스가 결국은 금융이에요. 금융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해버리면 금융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금융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면 내가 결국은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남한테 돈을 빌려온다. 그때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가 금융이에요. 그래서 금융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모를 때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고 사회 초년생일 때는 금융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금융을 공부를 해야 되고 금융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금융을 지금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돈이 많으면 금융을 몰라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금융은 이 카펙스 부분이 이제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카펙스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인터레스트 레이트하고 익스체인지 레이트하고 론 어마운트인데 이제 기본 하나씩 가봅시다.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 사람마다 이제 크레딧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크레딧이 다르잖아요.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어디에 근무하느냐, 내가 우리 집 재산이 얼마냐, 그에 따라서 이제 크레딧이 다 다르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대출금리가 3%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5%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7%일 것이고 천차만별이죠. 해운사나 선박에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대형 선사, 좋은 선사면 라이버 플러스 0.50bp, 그러니까 0.5%. 그리고 어떤 좀 안 좋은 회사는 라이브 플러스 200bp, 2%. 더 안 좋은 회사는 10%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이 안 좋으면 금리 차이가 커요. 그럼 금리 차이가 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카펙스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뻔한 소리죠.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운사 크레딧에 따라서 대출을 일으킬 때 금리 차이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선료 기준으로 하면은 적게는 몇백 불에서 많게는 하루에 데일리 몇천 불까지 이제 차이가 나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크레딧
이제 차이가 있으면 금리 차이가 있고 금리 차이는 결국 원가 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가 있다. 이제 금리가 또 파고들면 공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크레딧 때문에 금리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그 텔레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가 얼마 전에 금리를 올렸죠. FOMC가 금리를 올렸고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죠.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근데 FOMC가 금리를 올리면 이제 금융권들도 똑같이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금융권에서는 리스크를 지기 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돼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금리 변동성을 금융권이 테이크를 한다는 소리고요. 그 변동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소리는 그 모든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안 지고 소비자한테 다 전가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변동금리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는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갑자기 그 대출 금리가 한 5%가 돼 있다. 그러면 요즘 이제 그 직장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이자가 한 달 이자가 50만 원 정도였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한 달 이자가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만 원이면은 50만 원 빼고 25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200만 원을 이 은행에 내야 된다 하면은 100만 원을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똑같습니다. 해운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는데 어느 금리를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운사가 대출을 받는데 그때 당시 금리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게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냐? 고정금리로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변동금리로 금융기관한테 금융을 받고 그거를 수합을 겁니다. IRS, Interest Rate 수합을 걸어요. 그래서 이 금융은 결국은 다 여기서 여기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데리버티브스를 또 배우게 되고 그거는 금리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익스체인지 레이트에서도 또 해당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금리 때문에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배를 사는데 똑같이 배를 사고 똑같이 배값의 50%를 대출을 받는데 A라는 회사는 크레딧이 좋아서 라이브 플러스 50bp 조달금리가 근데 B라는 회사는 크레딧이 나빠갖고 라이브 플러스 200bp 그러면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고 결국은 데일리 하이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금리가 벌어져요. 금리가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금리가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거 맞아요. 근데 금리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익스체인지 레이트입니다.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빌려주는 원천이 뭐냐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돈을 맡긴 돈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통화가 뭡니까? 원화잖아요. KRW. 그러니까 개개인이 원화를 맡겼고 원화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환 리스크를 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 뭘로 해주고 싶겠습니까? 원화로 해주기를 원하죠. 원화로 해야지 환 위험에서 이제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 해운은 기축동화가 달러죠. US 달러. 배를 사고 파는데도 US 달러, 운임을 받는데도 다 US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US 달러로 상환하는 게 제일 좋아요. US 달러로 빌리고 US 달러로 상환을 해야지 환 리스크에서 그냥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이제 돈을 빌리다 보면 이제 원화로 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이 출렁해버리면 그 이자율은 내가 분명히 한 3% 이자율을 이렇게 빌렸는데 이 환이 출렁해버리면 갑자기 한 20%를 갚아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꼭 나쁜 것만 있느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예전에 보면 이제 일본에서 엔캐리로 이제 금융을 일으키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박이 났죠. 지금 엔화가 이제 140엔인데 예를 들어서 그 대출을 한 90엔이나 80엔 때 대출을 받았다. 근데 지금 엔화가 140엔까지 올라갔다. 이건 완전 대박이에요. 그러면 떼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 엔캐리를 이용해가지고 마켓에서 선박을 확보하고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또 무섭다. 그래서 인터레스트 레이트하고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이제 데리버티브에서 다 해지를 하거나 반대로 스페큘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금리 차이도 무서운데 금리 차이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 부분이고 이 두 부분을 이제 해지하거나 아니면 스페큘레이션을 하려면 데리버티브스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배를 산다. 내 돈으로 다 산다. 그러면 이런 위험도 이런 리스크도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거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금융을 일으키면서부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켜야 되냐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공부해야 되고 익스체인지 레이트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제 배라는 게 싼 배도 있는데 비싼 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LNG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2,500억에서 한 3천억 사이니까 그 배들을 온전히 내 돈으로 산다.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돈을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인터레스트도 중요하지만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익스체인지 레이트보다는 안 무섭습니다. 근데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보면 제일 무섭냐?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아니고 론 어마운트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아파트 사는데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둘 다 월급이 400만 원인데 둘이 똑같은 시점에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은 가격에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얘는 그동안 돈을 잘 모아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억만 대출을 하면 돼요. A라는 애는. 그런데 B라는 애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3억을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겠습니까? 너무 쉽죠. 1억 대출한 애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자가 높건 작건 뭐 한 달에 50만 원만 갚으면 된다. 그러면 35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 생활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은 3억을 대출받아가지고 한 달 이자가 300이다.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해운사도. 그래서 결국은 대출을 얼마를 하느냐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금융을 함에 있어서 금리 차이도 중요하고 익스체인지 레이트 차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이 론 어마운트.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많아요.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하다? 론 어마운트. 대출을 얼마 받느냐. 그냥 너무 자명하죠. 쉽잖아요. 그죠? 그냥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 그냥 대출 조금 받으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자율 몇 프로 차이 나봤자 얘가 1억 받을 때 제 3억 받는데 난 1억밖에 안 받는다. 이자율 조금 높아도 걔보다는 낫잖아요.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금융을 알려면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금융하면 뭐 주식이 어떻고 채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일드 커브가 어떻고 뭐 데리버티브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면 금융이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돈이 없고 돈을 빌리거나 남의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융을 공부를 해야 되고
금융을 이제 파고들여야 되는 그 이유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융하는데 뭘 알아야 된다? 1, 2, 3. 자, 금융하는데 뭘 알아야 된다? 대답을 해요. 대답을 좀 이제 적극적인 자세. 금리, 환율, 또 대출 규모. 그래요. 그래서 순위에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대출 규모. 그 다음. 그렇죠?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하냐? 그러지 않아요. 이거를 다 뛰어넘는, 이거를 다 이겨버리는, 다 엎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내 동영상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다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성과입니다. 성과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똑같은 배를 사요. 예를 들어서 5살짜리 핸디를 산다. 5살짜리 핸디를 사는데 내가 이 배를 500만 불일 때 사느냐 아니면 3천만 불일 때 사느냐,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사요. 아파트 저기 마린시티에 있는 아이파크를 산다. 아이파크를 사는데 아이파크 50평 아이파크를 사는데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일 때 샀느냐 아니면 30억일 때 샀느냐, 그건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50%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50%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아파트를 5억대 사면은 대출금이 얼마인가요? 예? 5억대 50% 대출을 한다. 2억 5천이죠. 대학생들 간단한 이 사칭연산도 안 되면 안 되는데 5억일 때 50%면 2억 5천이죠. 그죠? 그럼 30억일 때 50%는 얼마인가요? 15억이죠. 그럼 내가 50%를 대출을 해야 돼요. 50%를 대출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5억 대 사야 되나요? 30억일 때 사야 되나요? 그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을 압도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선박금융에서는 성과예요. 똑같은 배를 언제 사느냐. Timing is everything.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뛰어넘는 게 성과다. 선박금융을 뛰어넘는 게 성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많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해운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해운 마리타임 이코노믹스 첫 수업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Shipping is a cyclical industry 라고 이제 첫 수업 때 이제 그걸 배웠습니다. 배우고 자 이제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영국에 이제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마틴 스토포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마리타임 이코노믹스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분 수업에서도 첫 시간에 듣는 소리가 Shipping is a cyclical industry.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Shipping is a cyclical industry.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끊임없이 플럭추에이션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크게 위험이 존재한다. 또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건 또 뭐가 존재한다는 소리일까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것도 맞아요. 듣고 싶은 답은 아니었고, 돈 벌 기회가 존재하잖아요. 항상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거는 리스크도 존재하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는 돈을 벌 기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네요. 주식시장도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지금 이제 하락기죠. 상승기가 있었고 업앤다운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해운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도 이때 이제 리만 터지기 전에 이제 차이나 이펙트 때문에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모든 이제 세계의 물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이제 운임이 폭등을 했어요. 성과가 폭등을 하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도 중국에 가서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을 실어 왔는데,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일본이 이제 석탄과 철광석을 어디서 갖고 오냐?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까지 이제 가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톤마일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톤마일. 그래서 배가 그 일정 화물을 갖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갖고 오는데, 짧은 거리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게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 배가 그 정시에 이렇게 도착하는 게 이제 늦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배 한 척이 투입될 게 배 세 척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톤마일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에서는 톤마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이 운임을 좌우하는 게 서플라이 앤 디맨드도 있지만, 가장 이 변동성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톤마일입니다. 트레이딩 루트가 어디서 변하느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유럽들이 가스관이 막히고 다시 석탄을 떼죠. 석탄을 떼는데 석탄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콜롬비아, 미국, 이런 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러시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서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이제 뺑 돌아가지고 엄청난 거기에 이제 배를 투입을 해야 되고, 납기를 맞추려면 배 한 척 가지고는 안 돼요. 세 척, 다섯 척을 투입을 해도 그 예전에 북러시아에서 갖고 오던 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차이나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이렇게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이 그래프를 보이냐면, 배를 빌려주는데, 아까 전에 이제 배를 빌려준 건 이제 타임 차트 레이트죠. 타임 차트 레이트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요. 그러면 타임 차트 레이트가 플럭추에이션이 심한데, 이거는 이제 성과인데, 그 타임 차트 레이트가 플럭추에이션이 심한데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부분 봐야 되는데, 금융이 있고, 원가가 뭐라고 했죠? 금융하고 오퍼레이팅 코스트라고 했죠. 두 개. 근데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변동폭이 크게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죠? 금융이잖아요. 금융. 카펙스하고 연관되는 게 이제 성과다. 배를 이 가격에 산 사람하고 저 위에 산 사람하고는 카펙스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크선이 저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리만이 터지고 꼬꾸라져가지고 BDI 283이 됩니다. 언제 되느냐? 2016년 1분기인가 2분기 때 283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BDI가 283까지 떨어져 버리면 배를 가지고 운항을 하든 배를 빌려주든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뭐보다 높아야 될까요? 수익이 뭐보다 높아야 돼요? 배를 빌려줘서 받으면 뭐보다 높아야 돼요? 수익이 원가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비용이 뭐가 있다고 했죠? 비용 두 가지 크게
카펙스하고 오펙스가 있잖아요. BDI가 283까지 떨어지면 카펙스는 아예 커버가 안 되고 오펙스도 커버가 안 됩니다. 오펙스도 커버가 안 돼요. 오펙스도 커버가 안 돼요. 그게 뭘 의미하나요? 마켓이 꼬꾸라지면 오펙스도 커버가 안 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금융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금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대답들을 하세요. 마켓이 꼬꾸라져가지고 오펙스도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금융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온전히 자기 돈으로 해도 빵꾸가 나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금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빵꾸가 더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해운사가 더 빨리 망하겠죠. 근데 자기 돈으로 배를 사서 운항하고 있으면 조금 오래 버티겠죠. 예를 들자면 금융이 전혀 없으면 그 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답이 안 나오는 시점에 어떻게든 버티겠죠. 비용들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 리세션 기간이 얼마나 유지될 건가, 그걸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신이잖아요. 신.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주들이 예를 들어서 50% 성과의 50%를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는 성과의 80% 90%를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더 이 마켓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냥 너무 자명하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금융을 이제 많이 받는 게 좋은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마켓이 좋으면, 마켓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면 금융을 좀 많이 받아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운임이 계속 폭등을 하기 때문에 금융 비용하고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다 커버를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저 때는 레버리지 극대화해가지고 배를 사서 이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예측을 잘해서 이거를 잘 올라타면 성공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마켓이 꼬꾸라지면 금융이 많은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리만 전에 엄청나게 많은 해운회사들이 있었고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호황이었죠, 리만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해양대학교를 나왔는데 해양대학교 출신 선주분들이 마켓에 깔렸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분들께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리만 전에 돈이만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할 정도로 돈을 버셨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리만 터지기 전에. 근데 그때 이제 배를 많이 사셨고 그분들이 리만이 터지고 마켓이 꼬꾸라지자 그냥 다 없어지셨어요, 마켓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은행 돈 빌려서 하는 거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shipping is a cyclical industry라고 꼬꾸라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은행 돈 말고 내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 은행 돈을 최소화시키면 한 척, 두 척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뭐 배 20척, 30척 만들었다가 그냥 신용불량자 되고 도망가느니
그냥 폼 안 나더라도 조용히 한 척, 두 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손,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이렇게 물려주는 게 더 멋진 일이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리만 전에 막 경쟁이 많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저놈이 배 20척 갖고 있네. 나는 배 25척 늘려야지. 배 30척 늘려야지. 근데 그분도 지금 없어요. 마켓에. 근데 배 한 척, 두 척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계속 꾸준히 갈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요. 대출을 조금만 일으키고 계속 천천히 가는 거예요. 물론 빨리 가서 성공하면 더 좋죠.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죠.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shipping is a 뭐라고요? cyclical industry. 여기 shipping is a cyclical industry.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아주 그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알지만 시도하지 않는 투자 원칙. 저점일 때 사서 고점일 때 판다. 누구나 알죠. 제가 이제 마켓에 있으면서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제 6,800하고 8,600 TU 배의 신조 때 이제 제가 금융을 외국 경영이 있으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 배들이 1억 불을 다 넘었어요. 배 가격이 1억 불이 넘었었는데 그게 이제 한진 무너지고 나서 이 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억 몇천만 불 하던 그 컨테이너 선들이 2천만 불, 1천만 불까지 떨어집니다. 1억 몇천만 불 하던 배가 2천만 불, 1천만 불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한진이 무너지고 나서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니까 이 배들을 사가지를 않아요. 왜 안 사가냐면 마켓에서 이미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기에는 답이 안 나오는 마켓이었고 운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돌리면 마이너스예요. 돌리면 마이너스고 답도 안 나오는 배고 그런 공포 분위기에서 그 깡통 철덩어리를 누가 사겠습니까? 사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거를 1,000만 불, 2천만 불에 사셨습니다. 1,000만 불, 2천만 불에 사셨는데 그 배들이 얼마 안 가서 다 1억 불 이상으로 이제 성과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중에서는 그걸 사서 빨리 처분하신 분도 있고 이제 뭐 장금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굉장히 저기 S&P를 잘하세요. 장금 회장님 같으신 분 어마어마한 이문을 남기고 배를 이제 처분을 했죠. 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마켓 리포트에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장금 빼더라고요. 장금 회장님이 이제 해양대학교 나오셨잖아요. 해양대학교 항해과 나오신 분인데 정말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이 저점에 이르르면 공포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배도 안 사지만 금융도 안 해줍니다. 금융을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끊임없이 배우죠. 수업 시간에도 끊임없이 배우는 게 Shipping is a cyclical industry. 주식도 떨어지면 올라간다. 성과도 떨어지면 올라간다. 역행적 투자를 해야 된다. 바닥일 때 투자해야 된다. 공포가 세상을 지배할 때 투자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 시기에 섣불리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금융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캐시플로우를 분석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운임은 폭락을 했고 카펙스는 전혀 커버가 안 되고 오퍼레이팅 코스트도 마이너스가 나요. 그 시점에 누가 배를 사고 누가 금융을 해줄 거냐? 어렵죠. 그런데 저는 했습니다. 자랑인데 자랑이죠. 우리 회사는 이때 한진 무너지고 컨테이너선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하면서도 엄청 쫄았습니다.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떡대는데, 그러면 이게 회사 잘리는데, 이게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고 역행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한 컨테이너선은 한 30척을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었는데 역시나 저점에 투자를 하니까 다 대박이 났어요. 그 배들이 2천만 불, 1,000만 불짜리 배들이 다 1억 불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선박 투자가 됐었고 그랬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제 자랑이네요. 그래서 주식이나 선박이나 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점에서 투자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고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분석을 하는데 이게 NPV도 플러스로 나오지도 않고 캐시플로우도 답도 안 나오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저점에 무조건 투자를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투자했는데 뭐 잘못됐다 책임져라 이러시면 안 되고 하여튼 항상 보면 shipping is a cyclical industry이고 저점에 선박을 사면 계속 보면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마켓에서는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이제 불황이 이렇게 길면 호황이 오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느냐? 다시 저점에 금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점에 금융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금융을 안 해야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박금융 시간이니까 이제 금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하면 안 된다가 이제 제 강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금융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나 일본 같은 데도 보면 금융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이런 선박 투자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금융을 많이 최소화시켜가지고 배를 한 척, 두 척 그리고 자기 때 배 한 척 샀으면은 자기 아들 때 배 두 척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자 때 배 네 척 사면 되고 그게 이게 대가 쭉 가면은 이제 배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해운 강국 되겠죠. 뭐 마켓 좋을 때 뭐 배 뭐 한 사람당 뭐 20척, 30척 사가지고 잔뜩 샀다가 마켓 부러진 다음에 우르르 그 은행도 큰일 납니다. 은행들 리만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했어요. 케이프 뭐 1억 5천만 불일 때 대출 90% 100%씩 해줬는데 리만 터지고 나갖고 3천만 불, 4천만 불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대출 잔액은 여전히 뭐 1억 불 이상 남아있고 그러면은 손실이 얼마입니까? 뭐 은행에서 케이프 한 30척만 대출을 했다고 해도 그 손실액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금융까지 다 말아먹는 거예요. 금융권도 뭐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6,800만 불도 똑같고 이건 이제 라이보 예전에는 라이보였어요. 예전에 라이보였는데 이제 라이보가 아니고 요즘 이제 소프라고 해갖고 이제 라이보의 그 어떤 라이보가 이제 뭐 말이 많았잖아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라이보가 뭐의 약자죠? 라이보가 뭐의 약자인지 아는 사람? 이거 대학생이면 알아야 되는데 런던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죠. 오퍼드 레이트. 네. 그런데 이 라이브가 이제 뭐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스워프로 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브의 대용이 이제 나오겠죠. 여튼 라이브가 이제 예전에 몇 프로였느냐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예전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해가지고 그때 이자율도 20%까지 올립니다. 20%. 그때 라이브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라이브가 뭐 1%대 아니면 뭐 높아봐야 5%대 이 얘기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뭐 10몇 프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걸 다 잊어버리죠. 근데 그때 당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금리를 10%로 올렸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뭐 그때 암살 위험도 당하고 막 기업들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 사람은 영웅이 됐죠. 그 사람이 볼컨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금리를 갑자기 막 10% 올려버려가지고 살해 위협도 받고 막 많은 뭐 기업들이 무너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그 사람은 역사 속에 영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지금 FOMC가 계속 75bp씩 올리고 있는데 연말까지 몇 bp까지 올릴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린다고 하죠. 그럼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계속 생긴다. 플럭추에이션이 쇼핑도 플럭추에이션이고 백값도 플럭추에이션이고 금리도 플럭추에이션이고 환율도 플럭추에이션이고 인플레이션도 플럭추에이션이고 다 플럭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돈 벌 기회가 있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고 저거를 이제 헤지를 하거나 스페큘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리버티브스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NK 환율도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죠. 환율.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돈 벌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선박을 구매한다는 것은 timing is everything.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선박을 살 때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 낮을 때 대출 거의 없이 하고 타임 차트를 잘 맺고 이거 타임 차트 이제 전략도 잘 가져가야 돼요. 뭐 1년으로 할 건지 3개월로 할 건지 6개월로 할 건지 뭐 할지 잘 신경 써가지고 하면 되고 그래서 배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배를 처분하면 이제 S&P는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사는데 그럼 어떤 배를 살 것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과거에는 배를 이제 뭐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만 분석해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기후학자분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마무시한 강의를 이제 하셨어요. 조우백 자네 4학년 기후학자분이 이제 제 MBA 할 때 이제 강의를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쭉 연구하고 그동안 수행했던 그런 자료들을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분이 하신 요지가 뭐냐면 지구의 온도가 3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망한대요.
지구가 망하는데 이미 1.5도씨가 올랐고 나머지 1.5도씨를 우리는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보기에는 그 1.5도씨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료를 쭉 수집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쪽에서는 뭘 재배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걸 재배할 수 없고 더 높은 고도의 그 지역에 가서 그걸 재배해야 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오고 뭐 태풍이 더 세지고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느끼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매스컴에서 보면은 가뭄, 뭐 엘니뇨, 뭐 홍수, 태풍 세지고 이런 이제 극심한 어떤 기후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지를 하려고 이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난 게 그 환경을 좀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유럽도 뭐 규제도 만들고 그거를 강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스밸브 잠궈버리니까 가스값은 폭등하고 겨울 다가오는데 다 얼어 죽어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하냐면 석탄 발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 다시 하고 있고 집에서도 이제 석탄 떼기 시작하면 그러면 온실가스가 이제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튼 우리는 이제 IMO에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모든 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뭐 현재 예측하기로는 그 당분간 LNG로 가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수소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정해진 건 없죠. 그거는 이제 변화 추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에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 고민하면 그 배를 이제 운항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마린이라는 컨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고 부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즘 이거를 강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빼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 해양대학교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배라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캐나다에서 트러커 하시던 분인데 돌쇠라는 그 트레일러를 몰고 이제 캐나다에서 트러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부산 분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오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개인 택시를 하더라도 그 택시를 사는 사람은 운전사잖아요. 트러커도 그 트럭을 사는 사람은 운전사입니다. 배도 그 배를 사고 관리하고 영업을 쉽게 할 수 있고 아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원이에요. 그러니까 해양대학교 출신들은 쓸데기 없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말 실수가 없고요. 하여튼 뭐 다른 거를 해도 괜찮지만 이게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잖아요. 태어나도 그 사이에 죽기 전까지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해양대 출신들은 배를 타서 배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 안 나오는 뭐 통닭집이나 뭐 노래방 같은 거 개업하지 말고 그래서
배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선박 투자에서 선원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가 이제 오늘 수업의 결론이고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에 이제 다 강의를 드렸어요. 마켓이 꼬꾸라지면 파이낸싱 코스트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어떻게든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불황을 잘 견뎌서 마켓이 다시 회복될 때 그 배를 팔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불황 시절에 이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매니지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금융가가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면 해운사 영업 직원이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매니지할 수 있는 건 선원입니다. 결론은 선박 투자에서 가장 선박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가도 아니고 선박의 영업맨도 아니고 선원입니다. 선원. 근데 그거를 잘 후배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했고, 다시 말하지만 개인 택시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개인 택시 운전사예요. 트럭 가지고 트럭 영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트럭커고, 선박을 가지고 선박 투자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선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이라는 건 뭐냐? 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은 남의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금융 지식이고, 그 금융 지식이 답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적절한 레버리지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마켓이 꼬꾸라지고 위험하다 싶으면 이 금융은 짐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운이 살아갈 길은 과거에 마켓 좋을 때 이제 배 뭐 20척 30척씩 사가지고 마켓 꼬꾸라진 다음에 다들 도망가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냥 마켓에서 사라지고, 술 먹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한때 배 30척이나 갖고 있었고 말이야 잘 나갔었어. 근데 이게 술 먹을 때 얘기는 통하지만 후배들은 그거를 물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그래도 한때 배 30척이나 갖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신용불량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채무 뭐 한 몇백억 돼가지고 캠코로 와요. 캠코로 뭐죠 그거 채무 탕감 받으러 오시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뭐 300 몇십억 지금 남았는데 이거 탕감 받아야 되는데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뭐 소개시킬 수 있냐고. 저는 그 분야 전혀 몰라가지고 소개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데 이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대출 조금만 받고 그냥 이렇게 디딤돌 이게 잘 디디면서 본인 때 그냥 한 척만 사도 괜찮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 때 2척 사고 자기 손자 때 4척 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해운은 우리나라는 해운 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나 그리스처럼.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거고, 도움이 되셨을래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네. 질문. 네. 그 캠프 내에서 이제 앞으로 선박 동력이 신정자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궁금합니다. 캠코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제 캠코 조금 자랑을 하자면은 구조조정 때 이제 금융이 안 됐을 때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선박금융에서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모로 이제 손실을 입었고, 금융기관들이 이제 선박금융 시장에서 다 도망을 갔죠. 그래서 금융이 안 되던 시절에 캠코는 이제 과감하게 시장에 들어가서 선박금융을 지원을 했고,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아무도 지원 안 할 때 그 공포감을 이겨내고 지원을 했고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제법 났고 그걸 다 국고에 기속을 시켰고 그래서 다 성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해서 잘한다 계속해라 해서 이제 고유 자체 자금 캔코 자체 자금으로 지금 선박금융을 계속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그리고 말씀드릴 건 이제 저희는 중소손사 뭐 법정관리 들어간 해운사도 이제 지원을 했고 근데 이게 쉽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들 뭐 무서워도 했고 두려워도 했지만은 그랬고 또 한진 무너졌을 때 또 그 배들 해외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 해운사가 그 배를 사가도록 이제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배들이 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 굉장히 헐값에 해외로 빠져나갈 뻔했는데 잘 거두고 있고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는. 네. 앞으로도 이제 중소손사라든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앞선 질문의 연장선상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저점일 때 선박금융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또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마켓이 꼬꾸라지면은 숫자 같은 게 잘 나오지 않아요.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쌓인 신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계속 저희는 이제 그 선박에 투자해서 단 한 건도 부실이 없습니다. 부실이나 손실이 없어요. 뭐 법정 관리 들어가는 회사는 몇 개 있는데 다 철저하게 잘 관리를 했고 투자도 이제 현명하게 잘 했고 고민을 하고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자랑은 선박 펀드를 지금 한 100 몇십 개 정도를 이제 만들었고 투자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손실이나 부실이 없습니다. 물론 뭐 법정 관리도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생길 뻔했는데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신뢰다. 그러니까 그 쌓인 신뢰. 그러니까 신뢰가 이렇게 쌓여야지 의사결정자들도 얘네들은 뭐 잘하니까 믿고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큰거 투자에서 선언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언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 해운의 경우에는 선언의 급여가 좀 부족하다는 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부족한 감이 있는데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절감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언비를 좀 안 올려주는 그런 대태가 된 것 같은데 선언에 대한 투자 부족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님이 선주가 돼가지고요 선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양대 출신들이 이제 선주가 돼가지고 내가 배 탈 때 고생하는데 왜 월급이 작았냐? 그러면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수한 선원들이 오고 후배들이 우리 선배님 최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면 됩니다. 남은 안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뭐 처우가 안 좋고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 선배님들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나라 선배님들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있지만 잘 살게 된 것도 다 선배님들 덕이고 아버지 세대 덕이고 지금 저는 회사 다니지만은 깜짝 놀란 게 기업 문화가 천지개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입 때만 해도 사무실 내에서 쌍욕은 기본이었고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그냥 뭐 욕해도 그냥 그게 그런갑다 하고 이상 다반사였고 그걸 갖고 뭘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욕해봐요.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너무 좋은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꿔야 됩니다. 선배님들이 많이 바꾸신 것처럼 지금 많이 정규직화도 시키고 기업 문화도 굉장히 좋게 다들 선배님들이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원 그걸 올리고 싶고 복지라든지 좋게 하고 싶으면 선주가 되세요. 선주가 돼가지고 그 본인 배에 태우는 선원들은 대우를 좋게 해주면 됩니다. 뭐 대답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건데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지 뭐 그거 얘기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원가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겠죠. 그 부분을. 네.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책이 2권이 있어요. 그 부산 도서관에는 다 있어요. 제 책이. 그러니까 혹시 더 선박금융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은 도서관 가셔가지고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